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5번째, 원자번호 35번 브로민입니다. 상태나 색상을 비롯해 특별한 점이 많은 원소이며 무엇보다 흡입 시 성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염색체를 파괴한다는 속설마저 따라다니는 공포의 원소 브로민의 진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브로민의 가장 흥미로운 모습은 상온에서 적자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과 더불어 밀폐하지 않으면 매우 쉽게 기화해 적자색의 증기로 변해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브로민의 불쾌한 냄새입니다. 브로민이라는 원소의 이름마저 악취를 뜻하는 그리스어 브로모스에서 유래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인상 깊은 특징인지 연상할 수 있죠. 17쪽 할로젠 원소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미어인 INE는 성질을 가진 혹은 속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할로젠 원소들을 다시 살펴봐도 플루오린은 라틴어 플루엘에서 왔으며 흐르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광물로부터 유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였기 때문입니다. 염소는 그리스어 클로로스에서 유래하며 염소 기체가 녹색을 띠기 때문에 녹색을 의미합니다. 악취를 뜻하는 브로민 아래 위치한 아이오딘은 그리스어 아이오데스에서 유래해 증기의 색상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브로민은 액체 원소입니다. 일상적인 지구의 온도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상온 혹은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단 두 가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수은은 유일한 상온 액체 금속이라 할 수 있고 오늘의 주인공 브로민은 유일한 상온 액체 비금속 원소입니다. 브로민은 색상마저 눈에 잘 관찰되고 비금속인 만큼 기화도 쉬워 퍼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브로민 유출 사고는 다른 화학 물질에 비해 자주 보도되진 않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상적인 기체의 색상으로 인해 위협적으로 느껴지며 화학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더 크게 심어줍니다. 대표적인 브로민의 이미지인 악취, 독성, 높은 반응성과 위험성이 과연 전부일까요? 과대평가되는 위험 요소나 의외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로민은 두 명의 화학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됩니다. 칼 야코프 레비히 그리고 왕투안 제롬 발라흐죠. 보통은 이들이 발견했다고만 소개되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는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두 연구자의 발견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비히는 바트 크로이츠나흐의 염분 함량이 높은 샘에서 물을 채취해 브로민을 발견합니다. 염분이라는 표현에서 소금만을 연상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안반에서 녹아나온 다양한 이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트 크로이츠나흐의 물에는 브로민 이온이 유독 풍부했죠. 레비히는 여기 염소를 첨가하게 됩니다. 염소와 브로민은 둘 모두 강한 산화제이자 동일한 할로젠에 속하지만 서로 간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와 환원에 작용하는 물질들을 구분하기 위해 표준 환원전이라는 기준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브로민의 환원은 수소 전극 기준으로 1.07V의 값을, 염소의 환원은 1.36V를 갖습니다. 결국 더 높은 값을 갖는 염소는 환원되어 전자를 가져가기를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브로민은 전자를 잃는 산화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에 녹아있는 기본적인 이온 상태가 염소와 브로민 모두 중성 상태보다 전자가 더 많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금속이 산화되면 녹는 것과 달리 이들은 산화되어야만 원소로 분리됩니다. 레비히가 넣어준 염소는 산화제로 작용해 브로민 이온을 산화시켜 적갈색인 브로민이 분리될 수 있게 돕습니다. 본격적인 분리는 비극성인 브로민이 녹아나올 수 있도록 다이에틸 에터를 이용해 용액 상태로 분리한 후 다이에틸 에터만을 날려보내 순수한 브로민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할로젠 원소를 이용해 할로젠 원소를 찾은 셈입니다. 반면 발라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브로민을 찾아낸 화학자입니다. 프랑스 몽펠리에에는 분홍색 소금 호수와 더불어 소금 습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갈조류를 채취해 연구하던 중 그는 브로민을 찾아냅니다. 문제는 최초 목적이 해조류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아이오딘을 추출하기 위함이었지만 얻어진 물질은 왠지 조금은 다른 모습과 특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전 발견된 염소와 아이오딘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였죠. 발라흐가 이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 1825년에는 이미 염소와 아이오딘이 명확히 확인된 이후였기 때문에 과거 주기율표 탄생 과정에서 두 원소 사이 중간적인 물질량을 해석하려 한 것처럼 아이오딘과 염소 원자가 하나씩 결합한
ICL 분자가 아닐지 추측하고 연구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지만 닮은 원소였으며 이후 브로민으로 이름 붙게 된 젓갈색의 새로운 물질이었습니다. 레비와 발라흐의 브로민 발견 시기가 동일했기에 둘 모두 최초 발견자라 이야기됩니다. 브로민은 17족 4주기 원소입니다. 할로젠에 속하는 만큼 매우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자 배치에서부터 예상됩니다. 원자 번호 35번인 브로민은 35개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개수인 35개의 전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비탈마다 전자를 배치하면 완전한 전자 껍질을 이루는데 단 한 개의 전자가 부족한 형태이며 이로 인해 주위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가져와 음이온으로 존재하기를 선호하고 또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이뤄 결핍을 해결하려 합니다. 브로민을 비롯한 할로젠의 높은 반응성의 이유입니다. 브로민 원자핵은 44개의 중성자 혹은 46개의 중성자를 갖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장 지배적인 중성자 개수가 특정되지 않는 것은 동위원소인 브로민 79과 81의 존재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계산되는 주기율표상의 평균 원자량은 79.904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브로민의 특성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물질이 불에 타오르는 것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연소라 불리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 중요성은 화학에서는 유독 높은데 연소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최초의 화학 반응이라는 것으로부터 그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화학의 시작이었으며 인간이 빛과 열을 얻는 유서 깊은 방법인 만큼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화학 반응입니다. 물질이 타기 위해서는 결국 물질의 형태로는 연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연료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산소 없이는 연소도 폭발도 어렵죠. 산소는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선 중요합니다. 일부 혐기성 세균류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연소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이 있지만 의외로 물질이 타거나 폭발하는데 산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가 연소의 필수적인 이유는 물질이 타오르는 과정 역시 산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기름 등 탄소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를 일으키며 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는 가장 흔한 산화제 중 하나이며 지구에 상대적으로 풍부해 접하기 쉬울 뿐 유일한 산화제는 아닙니다. 앞서 부족한 한 개의 전자를 빼앗아오려는 강력한 산화제인 할로젠 원소들 역시 물질을 불태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취급이 용이하며 적당한 산화력을 보이는 원소가 브로민입니다. 브로민은 금속을 불태우는 성질이 뛰어난데 예를 들어 포타슘 조각을 잘라 브로민으로 채워진 환경에 넣게 되면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타슘의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이었던 것처럼 탄소 연료의 연소가 보이는 화염이 아닌 다른 색상의 불을 관찰할 수 있고 남겨지는 물질은 평소대로의 이산화탄소가 아닌 브롬이나 포타슘이 됩니다. 다른 금속인 알루미늄 또한 브로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비록 브로민은 흡입 시 유독하지만 구하기 크게 어려운 물질도 아니니 쉽게 실험해 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인, 주석과 같은 원소들도 브로민과 만나면 불타는 접촉바라 성질을 갖습니다. 브로민은 의외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유용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화력발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전기의 40% 이상이 석탄을 활용하는 화력발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석탄은 순수한 탄소 물질은 아닌 만큼 연소시킬 때 석탄에 함유된 미량의 수은이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요소로 여겨져 UN 미나마타 협약을 통해 배출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브로민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금속 상태의 수은 원자, 나노입자 크기로 뭉쳐진 수은 덩어리, 그리고 용해되어 배출될 수 있는 수은 양이온입니다. 크기를 갖는 수은 입자나 이온 흡착 가능한 양이온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히려 안정하기 때문에 기화되고 퍼져나가는 수은 원자가 우려됩니다. 브로민은 수은 원자와 반응해 이온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배출되는 수은의 90% 이상이 제거되어 왔습니다.
지역마다 연간 브로민 배출량을 분석한다면 화력 발전과 일치하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독성 원소로 여겨지는 염소가 감염성 세균 박멸을 통해 상수도 위생을 해결하는 것처럼 브로민은 기체상 수은 확산을 억제해오던 물질입니다. 석탄 속 수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브로민은 석유에도 사용되곤 합니다. 증류를 이용해 다양한 유종으로 분리되는 석유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납입니다. 과거에는 내연기관의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유기금속 물질을 혼합해왔습니다. 엔타이노킹 효과는 탁월했지만 대기 중으로 납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납의 위험성을 고려해 무연 휘발유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모두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지만 인위적으로 넣은 납이 없을 뿐, 장기간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매우 미량의 납이 엔진에 산화물 형태로 누적됩니다. 석유에 함유된 납 성분을 제거하는 것은 환경 보건 측면에서 중요한데, 브로민 화합물이 여기 사용됩니다. 다이브로모 에테인과 같은 물질을 넣으면 엔진에서 열분해되며 브로미나 수소산으로 변화하고, 이들은 산화납 찌꺼기를 변화시켜 제거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브로민이 여러 형태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화합물을 알아보자면 역시나 그 시작은 브롬이나 수소산입니다. 산과 염기를 구분짓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었듯이 산과 염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세기를 기준한 강산과 약산은 활용과 관리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몇 종류 없는 대표적인 강산성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브롬이나 수소산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브로민을 먹는 것은 극도로 위험할 것 같지만, 음이온 형태의 브로민은 생각보다 독성이 낮아 섭취가 가능하긴 합니다. 유해성이 낮을 뿐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는 결국 하나씩 제외되고 있지만 말이죠. 가장 유명한 물질은 브로민산 포타슘입니다. 브로민산 포타슘은 제빵에 사용되곤 했는데, 빵 반죽을 하얗게 표백하고 빵이 발효되어 부풀어 오를 때 작고 얇은 벽에 거품 구조를 형성하는 분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반죽의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독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겨졌던 것은 잘 구워진 빵에서는 모두 무해한 브롬이나 포타슘으로 변화해 위험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 기준이 있지만 모든 제빵 제품에 대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유해성을 고려해 지금은 사용이 규제된 국가도 많습니다. 방금 소개한 브로민산 포타슘이 분해되어 만들어진다는 브로민화 포타슘은 어떨까요? 가장 유명한 브로민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로 연결됩니다. 브로민화 포타슘은 가장 유명했던 진정제였습니다. 그 특성을 발견한 인물은 영국의 19세기 의사였던 찰스 로콕입니다. 찰스 로콕은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 9명의 출산 모두를 담당했던 인물로 당대 의학계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명인이었죠. 의사로서 그는 간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약간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간질 발작의 일부는 과도한 자위 행위로 의해 발생한다는 가설이었죠. 또한 히스테리성 간질이라 부르는 상태가 여성에게만 작용한다 믿었는데, 과거 여러 그림이나 이야기 등에서 문란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찰스 로콕은 매독 치료제로 브롬이나 포타슘을 테스트하던 사례들로부터 기분이 가라앉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다른 문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 발표한 보고에서 브롬이나 포타슘이 환자의 성충동을 제거한다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의 성욕이 간질로 이어졌다 생각해왔던 그는 1857년에서 58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15명의 간질 여성에게 브롬이나 포타슘을 투여했으며 그중 14명의 간질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론 발작 해결이 성충동의 억제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항경련제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후 성충동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은 계속해서 왜곡되며 우리에게 알려진 잘못된 이야기 중 하나인 브로민이 성 기능을 제거한다는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이는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성충동이 전투력에 방해된다는 해석에서 브롬이나 포타슘이 보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브로민의 일화인 셈입니다.
조금 더 음모론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아마 마운틴 듀를 많이 마시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도 접해보신 적 있으실 듯합니다. 여기에도 교묘하게 연관성이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찾아보면 브로미네이티드 베지터블 오일이라는 성분이 쓰여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브로미나된 식물성 오일이라는 의미인데, 브로미나 시킨 이유는 산패 방지와 더불어 유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운틴 듀나 게토레이 등 감귤향을 함유한 음료의 유화제로 주로 사용되어 왔고, 제조 후 장기간 보관되어야 하는 특성상 함유된 성분들이 분리되어 층이 나뉘면 음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브로민이 여럿 결합된 구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역시나 이번에도 성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우려가 생겨나게 되었죠. 지금은 음료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긴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브로민은 성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어 브롬이나 포타슘이 인간 대상으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페노바르비탈 등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간단히 사용될 수 있는 항경련제입니다. 이와 같은 물질의 대표적인 장점은 구조와 제조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제법과 반응물을 구할 경로만 한다면 비상시에도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배우는 물질의 반응은 강산성 물질인 염화수소산, 즉 염산과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소듐의 혼합입니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 물의 형성과 더불어 짠맛을 갖는 대표적인 이온성 염인 염화소듐, 즉 소금이 생성됩니다. 유사하게 강산성 물질인 브롬이나 수소산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중화 반응을 거쳐 진정제로 작용하는 브롬이나 소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유발하는 물질이었던 만큼 지겹거나 진부하다는 것을 브로마이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유명한 브로마이드라는 단어는 사진에 쓰이고 있죠. 인화된 화보 사진 등을 브로마이드라 부르며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사진을 인화하는데 브롬이나 화합물이 유용하게 쓰여왔기 때문입니다. 브롬이나 은의 사용은 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인화를 통해 사용되는 물질은 은과 할로젠 원소들의 결합 결정 물질입니다. 매우 작은 결정들이 화소처럼 작용해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과 브로민을 비교한다면 은은 양이온, 브로민은 음이온의 형태로 결합합니다. 여기 사진 촬영을 통해 빛이 닿게 되면 빛 에너지에 의해 브로민 음이온으로부터 전자가 하나 방출되죠. 이는 주위의 은 양이온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색상으로 사진이 인화되도록 만듭니다. 브로민의 풍부한 전자와 이온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화에 최적화된 물질이었던 만큼 사진을 표현하는 고전적인 용어로 브로마이드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라흐가 브로민의 정체를 염소와 아이오딘이 하나씩 결합한 물질로 예상했던 것처럼 할로젠 원소끼리 결합해 물질을 이루는 경우는 많습니다. 각자 하나씩의 전자만이 부족하니 공유 결합으로 안정한 물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치열하게 전자를 가져가려 다투며 불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플로린과 1개의 브로민이 결합한 트라이플로로 브로민 분자가 있습니다. 중앙에 브로민이 위치하고 3개의 플로린이 주위에 결합하는 형태인 만큼 우리는 분자 구조를 단순히 평면 삼각형 형태로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분자의 입체 구조 예측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을 함께 고려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다면 삼각 피라미드 형태로 암모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많은 비공유 전자쌍에 배열되어 있다면 T형이라 부릅니다. 브로민은 무려 7개나 되는 최외곽 전자를 갖는 17족 원소이기 때문에 다수의 비공유 전자쌍을 통해 T형 구조를 만듭니다. 앞서 염소 이야기에서는 브로민 대신 같은 형태로 염소가 결합한 트라이플루오로 클로리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어디에나 닿으면 불탄다고 소개했었는데, 이번 브로민 화합물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나 아주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정제에 쓰이기도 하고 강력한 산화력을 바탕으로 로켓 연료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껏 이야기한 브로민의 성질을 고려한다면 극도로 위험한 물질로 연상되지만 의외로 안전 기준에서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국립화재예방협회인 NFPA의 다이아몬드 심볼을 통해 브로민을 구분해 본다면 건강, 화재, 불안정과 특이적인 기타 재난 정보를 기준할 때 브로민은 매우 높은 보건 위험성을 갖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자체적으로 불타거나 불안정성을 나타내진 않습니다만 산화제로 구분되어서 앞서 살펴본 위험한 특징들을 보였죠. 그럼 매우 유해 범위에 속하는 브로민의 생체 독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에는 워낙에 위험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브로민 정도면 최악의 독성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특유의 색상 때문에 위협적인 느낌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브로민이 체내에 유입되면 혈류를 통해 이동하며 다양한 조직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브로민은 주위의 염소 원자 중 하나를 대체에 들어가 세포의 단백질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며 기능 이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즉각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점차 진행되는 중독 방식이며 증상 또한 대부분의 물질 중독이 일으키는 복통, 어지럼증, 오한, 구토, 환각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이 다수 생겨나고 갑상선이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종이 나타납니다. 브로민은 생명체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원소일까요? 먼저 브로민이 해조류 등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처럼 해수에 비교적 풍부하며 해조류 또한 브로민을 저장에 활용합니다. 그 주 목적은 브로미나물 과산화 효소라는 생체 단백질의 작동에 필요하고 이는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입된 브로민은 저농도의 브로미나 수소산의 형태로 변형되는데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제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물의 광반응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생명체에게 유독한 만큼 식물은 이를 분해해 차브로민산으로 변환합니다. 차브로민산은 차염소산이 락스와 같은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는 것처럼 식물이 유기체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 됩니다. 해조류는 바나듐을 이용해 브로민화물 과산화효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만큼 브로민은 식물에게 중요합니다. 동물에게도 브로민이 사용된 사례가 몇 년 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의 몸속에 브로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려져 왔지만 생물학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것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못했죠. 92개의 자연 원소 중 동물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원소는 이제껏 27개가 알려져 있었고 브로민이 여기 추가되며 총 28개의 원소가 동물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브로미나 이온은 기점막이라는 세포 지지 구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콜라겐을 묶는 화학 결합 형성에 작용하게 되며 다세포 동물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조를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설피리딘 결합이라 부르는 황과 질소 사이의 결합은 다세포 생물에게 필요하다 알려졌으며 퍼옥시다신이라는 효소가 결합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브로미나 이온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는 담배 연기에 함유된 사이오사이아네이트 이온이 퍼옥시다신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는데 흡연자의 브로민 결핍 모델을 모방할 때 폐의 기점막이 분해되어 폐질환이 유발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브로민은 생명체에게 의외로 중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브로민은 환경적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죠. 그림 속 모습은 남극 대륙이 오존층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데 오존층 파괴의 주 원인을 흔히 프레온 가스라 이야기합니다. 과거 유용하게 사용되던 냉매인 프레온 가스는 스프레이나 에어컨, 냉장고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오존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어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프레온 가스의 퇴출은 오존층의 복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진처럼 여전히 남극 대륙 위에는 오존층이 약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지방으로 프레온 가스들이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남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냉매를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 황량한 대륙 위 오존층이 파괴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브로민입니다. 해양에 녹아있는 브로민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빛을 받아 역이되며 오존을 산소로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해양 플랑크톤이 증식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유기 브로민 화합물과 대기로의 유입이 증가해 오존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며
플랑크톤이 늘어난다면 지구 대기 또한 더 빠르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극의 얼음에도 브로민이 함유되어 있으며 태양광을 통해 얼음 속 브로민이 대기로 기화하며 오존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브로민은 염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오존을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이며 그나마 염소보다 크고 무거워서 대기로 유입되는 양이 적어 다행이지만 남극 대륙에서는 이야기가 다른 셈입니다. 실제로 남극 대륙 위 오존 손실의 50%가 얼음에서 발생한 브로민에 의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전까지는 소독을 위한 훈증제로 브롬이나 메틸 등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과거 프레온 가스의 사용처럼 오존 파괴의 가장 큰 공급원으로 여겨져 이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중 퍼져 있는 브로민의 30%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브로민에 대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는 염료와 색에 대한 역사입니다. 뮤렉스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뿔소라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적자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뿔소라뿐만 아니라 몇 종류의 바닷고동은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매혹적으로 여겨져 온 것은 바로 보라색 혹은 적자색입니다. 바닷고둥에게서 값비싼 보라색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하게 되며 공업화학이 시작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다수의 과학책에서도 이를 다루지만 아마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모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용되는 바닷고둥 중 하나의 실제 모습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몇 종류 부위들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복족, 흔히 덮개라 부르기도 하는 순문 뚜껑, 캡슐선과 소화샘, 그리고 소화샘과 생식선을 포함한 내장 코일이 있습니다. 이 중 눈으로 봐도 왠지 여기 색소가 있을 것 같다 싶은 부위는 바로 생식선입니다. 바닷고둥에게서 추출되는 색소는 생명체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색을 갖습니다. 적자색, 청자색, 심홍색의 세 가지 색상 모두가 바닷고둥에게서 유래하는 색인데 각각 색을 추출할 수 있는 생명체의 학명이 명확히 다른 것처럼 화학 분자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중 서적 등에서 설명하는 합성 염료의 개발은 티리안 퍼플이라는 천연 염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 소개되는데 티리안 퍼플은 단순히 명확한 하나의 색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티리안 퍼플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대표적인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화학 구조로는 6브로모 인디고라고 할 수 있죠. 이름에서 예상되듯 인디고 분자 구조의 6번 탄소 위치에 브로민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디고는 오히려 파란색 색소로 유명해 청바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 두 색상이 바로 청자색과 적자색입니다. 심홍색의 경우 반대쪽 꼬리의 6번 탄소 위치에 하나의 브로민이 더 결합한 6 다이브로모 인디고입니다. 바닷고둥마다 각 분자의 함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티리안 퍼플이라는 색상이 하나가 아닌 이유입니다. 실제로 티리안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레바논의 타이어 지역, 과거 페니키아를 의미하며 여기서 얻어진 염료의 의미일 뿐 꼭 보라색은 아닙니다. 티리안 퍼플은 로마 시대부터 유럽에서 보라색의 이미지로 널리 통용되어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만 카이사르의 붉은색 토가 역시 티리안 퍼플이라 이야기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의 색상이 아닌 바닷고둥이 만들어내는 값비싼 염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되는 보라색 염료에는 브로민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브로민은 다른 방식으로 염료 분자의 개선과 부가적인 효과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우리에게는 새하얀 실험 가운이 친숙하지만 최근에는 파란색이나 남색 등 어두운 색상 계열이 많습니다. 인디고 염료에 브로민을 추가로 더 넣은 경우인데 브로민의 높은 반응성과 고온에서의 배출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는 탄소 분자 구조의 레디컬 반응에 의한 연쇄적인 결과입니다. 고온에서 배출되는 브로민은 효과적인 레디컬 제거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이는 난연성 혹은 방염 기능을 보입니다. 최근 사용되는 다양한 난연성 분자들은 10개의 브로민이 함유된 데카브로모 다이페닐 에터, 4개의 브로민이 결합한 간단한 분자인 테트라브로모 비스페놀 A, 8개 브로민이 있는 1,2에틸렌 비스테트라브로모 프타리미드, 그리고 9개의 브로민이 결합한 트리스 트라이브로모 네오펜텔 인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섬유 등의 염료 겸 난연제로 결합해 화재 사고의 빠른 확산을 방지합니다. 브로민 화합물의 특별한 사용, 바로 석유와 가스의 시추입니다.
단순히 드릴로 땅을 깊게 파내려가다 보면 석유나 가스가 펑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 채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 시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중 브로민이 사용되는 분야는 시추가 완료된 후 채굴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완료 유체로의 적용입니다. 브롬이나 아연을 핵심 물질로 브롬이나 칼슘과 염화칼슘 등을 혼합해 비율에 따라 다른 비중의 유체를 만들어냅니다.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밀도가 높고 반응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물질은 시추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롬이나 아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가장 기대되는 분야,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아연이나 망가니즈, 니켈, 카드뮴 등 수많은 금속 원소들과 물질들이 활용되죠. 또한 새로운 시도로 유체 상태에서 작용하는 흐름 전지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데 고체상 전지와 흐름 전지 모두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아연 브로민 전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브로민 전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시스템에 브로민을 약간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나아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물을 사용하는 새로운 수성 배터리 설계가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결국 에너지 밀도입니다. 배터리가 크기나 무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특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와 휴대용 기기에 널리 사용되지만 전해질에는 시스템이 과열되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유기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수계 배터리는 훨씬 안전하지만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전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죠. 수성 배터리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매개체는 아이오딘입니다. 사이클당 최대 6개의 전자를 전달하여 아이오딘 화물을 아이오딘 산염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느린 반응 속도와 원치 않는 부산물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생성하는 데 그칩니다. 최근에는 산성 용액에 아이오딘 화물과 브롬 화물 이온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 할로젠 전해질 배터리가 개발되었습니다. 반응에 함께 참여하여 필수적인 중간체를 형성하고 전자 전달 순서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약간의 브로민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다른 사례는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수 처리 과정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를 이용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소량으로도 작용이 가능하며 소독 없이 사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콜레라 등 수기의 유해 미생물에 의한 감염 가능성보다 문제가 덜하기 때문인데 수영장 등에서는 브로민을 지금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알려진 내용으로 소량의 브로민이 있을 경우 오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할로젠의 발생을 억제하며 보다 효과적인 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작은 양으로도 안전한 오염물 처리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만큼 브로민의 사용은 앞으로도 점차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로민이 사용되는 가장 첨단의 소재 분야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갖는 고체 물질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종류의 할로젠이 함유되어 있는가에 따라 에너지 밴드갭이 조절되며 이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의 색상도 변화합니다. 태양광 발전부터 발광 다이오드까지 다양한 전자 분야에 사용될 미래의 물질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브로민은 독성이나 환경 문제를 넘어 이를 극복하고 미래 기술로 사용하기 위한 최고의 원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브로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비금속 원소라는 점이 있습니다. 비금속이라는 제한을 빼도 단 2개뿐인 액체 원소죠. 인체에 함유는 되어 있지만 활용 분야는 알 수 없었고 최근 28번째 인체 필수 원소로 밝혀졌습니다. 염료를 대상으로 한 공업화학의 시작부터 이제는 배터리와 광촉매 분야에서 필수적인 원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